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정치 파트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그냥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정은주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부분에서 법과 정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제 정치는 정치대로 법은 법대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량들이 적지 않아요. 경제나 사회문화에 비해서 사실은 분량적으로는 가장 많은 분야임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암기만 해 놓으신다면 전체 출제되는 비중에서 정치가 가져가는 비중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만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면은 점수를 따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페이지 펴시고요. 제 첫 장을 보시면 민주정치와 법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다음에 차례 한번 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민주정치적 과정과 참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헌법 요 부분이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헌법은 정치에서도 나오고 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이 두 가지가 섞어져 가지고 여기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민법 부분 개인생활과 법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법, 그다음에 공법 부분 사회생활과 법 이렇게 형법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게 제 5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제정치 파트 이렇게 해서 총 6장으로 정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어디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없어요. 정치 전반적으로 문제가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보면 민주정치와 법에서 국가와 정치 파트를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저랑 이제 밑줄 치면서 중요한 부분 제가 밑줄을 치라고 하면은 형광펜이든 뭐든 꺼내놓고 쫙쫙 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판서를 통해서 보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정치에 보면 국가의 성립과 본질 나오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행위가 정치의 개념이 뭐냐 아직 잡지는 않았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행위가 어떤 국가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대체 무엇이며 국가가 어떻게 해서 성립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국가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와야 되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토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말하는 영토라고 하는 것은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밟고 있는 영육, 그죠? 그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영토 하면 흑토자를 생각하면서 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땅은 영육을 얘기를 하죠. 영육, 그다음에 영해, 영육과 영해의 상공인 영공을 합해서 우리가 모두 영공이라고 포함하면서 모두 영토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되겠죠. 자, 이 영토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국민이 된다고,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국적은 마음대로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일정한 어떤 성립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선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이민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때도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적도 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권에다가는 별표를 꼭 해놔 주십시오. 주권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은 굉장히 많은데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어렵지는 않죠. 대내적으로는 어떤 권한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보다 더 앞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국민에게 있다.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죠? 모든 국민은, 그죠? 주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헌법적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모든 질서 어떤 규약 이런 것들이 앞서서 주권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의미로 최고성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어때요? 다른 나라와 분리되는 다른 나라의 사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우리나라 땅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쳐낼 수 없는 그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인 최고성, 대외적인 독립성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시험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이렇게 유치한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대내적인 최고성을, 이것은 대내적인 최고성을 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권이라고 답이 가야 되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헌법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성립되었던, 국가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립되지 않았겠느냐. 여러 명의 학자들이 많은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많은 주장들 가운데서도 여기서 이제 신의설, 그 다음에
가족설, 실력설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only 하나죠. 뭐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이 사회계약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공부를 이 공부만 하신 게 아니고 물론 이 공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이 있죠.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그죠? 자, 우선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홉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크,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홉스가 가장 빨라요.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국가란 또는 뭐 사회란, 뭐 사람들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어떤 부산물이다라고 주장했던 측면은 셋 다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 이 홉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성악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악설? 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뭐야? 못돼 먹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악한 존재고 다 뭐 이렇게 배신하고 그다음에 뭔가 탐욕적이고 남의 걸 앗아가려고 그러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고, 그래서 태어날 때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나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덜 악한 애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아주고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홉스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군주 주권론이죠. 주권을 누구한테 준다? 바로 군주한테 주권 모두 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누구한테 양도한다? 군주한테 모두 양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부 양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홉스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악설, 군주주권, 전부 양도설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용어가, 이 사람이 썼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바로 만만투입니다. 선생님이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쉽게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못됐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다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이죠. 그렇게 놔두면 어때요? 투쟁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연 그대로 두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쟁 상태를 누가 군주가 나서서 주권을 행사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 질서가 잡힌다라고 표현하면서 개개인이 가지는 주인된 권리는 누구한테? 군주한테 모두 양도하라는 의미로 이 홉스의 군주 주권론 또 사회 계약서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크는요. 이 로크의 사실은 인간성은 그다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오히려 교육학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로크는 인간을 백지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하얀 백지와 같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얘가 뭐 좋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다양한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시했던 것이 바로 이 재산권이고요. 이 가끔 인간 자체, 로크 자체는 어떤 자연 상태의 인간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자체가 뭐라 그럴까?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떤 집단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탐욕적인 자들이 나타나고 인간 본성에 있는 어떤 탐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 서로 뺏기거나, 그죠? 뭐 또는 뭐 차지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구성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들의 합의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국가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재산권을 또 싸우려고 투쟁을 하면 안 되죠. 대표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누구를요? 그렇죠. 바로 군주를 만드는 겁니다. 얘도 군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군주는 형식장입니다. 그리고 군주가 있어도 누구를 만들어? 위에 의회를 만들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의회를 만들어서 군주를 감독하고 감시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따져보면 군주가 대통령이니까 행정권이 되겠죠. 그죠? 의회와 행정권을 구분하는 이권 분립론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고 국가한테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렇죠. 일부만 양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홉스랑은 좀 다르죠. 왜냐? 이 일부라는 표현들이 참 재미있어요. 일단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국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얘나 얘가 잘못하면 누가? 국민이 얘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뭘 설명해요? 그렇죠. 저항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크와 관련되는 것은 이 정도의 내용들이지만 조금만 더 깊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회주의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간접민주정치. 국민이 직접 정치 현장에 가서 뭔가를 결정하고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서 걔들이 잘하고 있나 없나를 늘 감시를 하다가 잘 못하면 너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우리가 저항권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간접민주정치는 현대의 민주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기도 하죠. 뒷부분은 가서 하겠지만 일단은 이 로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부 양도소를 주장을 했다면 얘는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일부 양도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양도를 하기는 하지만 얘는 일부만 양도를 할게 이 말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너 내려와 해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얘한테 다 준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얘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루소만큼이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주권은 일단 국민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로크가 시험에서는 굉장히 홉스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홉스, 로크, 루소가 각각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사회계약, 다시 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가 구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아이러니하게 공통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에는요, 성선설에 바탕을 두고 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선해. 그럼 국가를 왜 만들어? 이 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야? 개인은 너무나 착한 존재고 따라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질서정연하고 다 뭔가가 이렇게 가지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란 말이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계속해서 수호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데 양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다 질서를 지켜나가니까. 그래서 양도 불가설을 주장합니다. 양도하지 않으니까 대표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직접 민주정치, 그 다음에 완벽한 국민 주권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소와 홉스는 상대적으로 좀 설명할 것들이 많지 않은 데 비해서 로크가 굉장히 많죠, 설명할 것들이. 그래서 이 로크가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로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놓으시고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면 일단 사회계약설이라는 제목에다 밑줄을 쳐두시고, 자,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얘는 뭐야? 만만투. 내버려 두면은 투쟁 상태고, 자연 상태가 굉장히 질서정연한 그런 자연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개인의 생명, 재산, 그 다음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홉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의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이고, 로크는 탐욕적인 자들이 나타나서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설은 다 있지만 개인의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자유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강조하고 있는 바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홉스 안으로 들어갈게요. 밑줄 칠 부분 쫙쫙 치고 넘어갑니다. 핵심적으로 나오는 용어들만 밑줄을 치겠습니다. 홉스 들어가면요. 자, 기억의 뒷부분 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 부분 만만투라고 표현했었죠. 그 부분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기억의 가장 뒷부분 보면 절대군주, 그다음에 군주 주권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자,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그 니은에 보시면 완전히 양도함에 가로 열고 전부 양도설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강조했던 기본권은 뭐냐? 자기 보존의 욕구 또는 생명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같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억에 보면 탐욕적인 사람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니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항권 행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바로 윗줄에 보면은 입헌 군주라고 하는 사람이 입헌, 헌법을 세워놓고 군주는, 그죠? 헌법에 따라서, 그죠? 통치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군주. 그래서 군주의 주권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주권론 밑줄 쳐 놓으시고요.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는데 뭐라고? 일부 양도설 또는 간접 민주정치. 일부 양도설 점 찍고 간접 민주정치. 이렇게 좀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소 보시면요. 자, 루소는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일반 의사입니다.
자, 일반 의사에 입각한 일반 의사라는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국민주권론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밑에 양도 불가설 밑줄 치고 간접이 아니라 뭐 직접민주정치 밑줄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홉스록 루소에서 용어들의 의미들을 설명했던 의미들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방송 수업이 좋은 건 뭐예요? 이해를 못하면 다시 돌려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특히 다른 것들은 뭐 필요 없어요. 나오지도 않고요. 볼 필요도 없고요. 사회계약, 이 사회과 전체에서 나올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의 기능인데요. 자, 국가의 기능, 1차적 기능, 2차적 기능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 집단의 차이점. 요거는 뭐 사회 문화랑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그래서 뭐 집단의 성립 요건에서 뭐 두 사람 이상이 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할 때 우리는 집단이라고 한다. 그럼 국가도 집단이냐? 네, 집단이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선 이 구분 밑에 있는 지속성, 가입과 탈퇴의 자유, 그다음에 포괄성, 강제성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는 지속적이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국가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속적이고 구성원이 달라진다고 해서 국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린 거고요. 물론 국가가 때에 따라서는 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그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자유롭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포괄성, 그죠? 어떤 집단은 그 집단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관여를 하지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부분 모든 부분에서 다 관정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역, 그 다음에 행위 규제나 이런 것들이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그죠? 법을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동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만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국가라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치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뭔데? 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정치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스토리라는 사람이 표현했던 이 정치란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나라당, 그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집단만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만 뭐 정치하면 골 아픈 거 뭐 이런 것만 떠오르지만 실제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건 이스턴이 했던 말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뭐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이걸 정치라고 한다라고 이스턴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표현할 수 우리가 이게 찾아봐야 되는 문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가치가 도대체 뭐냐? 요거 하나. 그죠? 권위적,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간단히 표현하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도 갖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어떤 뭐 가치로운 것, 뭐예요? 우리가 흔히 갖고 싶어. 부, 권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가치를 국가가 뭐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해. 이 권위가 뭡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집에서 아버지가 권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 복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묵적 복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떤 정치하는 집단이 있죠. 그죠? 그 집단을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가 지지와 동의를 줘서 걔들이 일정한 권력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권력은 권위적인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뭐 쿠데타나 반역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면 그런 건 권위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바로 이스턴인데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스턴 해서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이걸 정치라고 한다. 자,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이제 정치라는 개념을 좀 작은 집단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 집 내에서도 내가 아버지한테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사인 한번 한 적은 없지만 자발적인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위가 너무 나를 누르고 억압할 때는 아버지한테 가끔 아버지 이러면서 그죠? 뭔가 이게 저항을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선생님이 좀 웃으라고 한 소리지만 이 정치라는 개념이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있는 국가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형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좀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 집단, 군대 집단, 뭐 이렇게 작은 집단 안에서도 이 정치가 있죠. 어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 복종을 통해 가지고요. 그죠? 자, 그런 형태도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가지고 가시면 하나는 광의의 정치.
또 하나는 협의의 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재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의 의미 보시면요. 전통적 의미, 현대적 의미.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현대적, 옛날에는 전통적인 규범적인 활동이고 권력을 투쟁하는 그런 과정이 그냥 정치다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갈등을 좀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하더라. 그 중에서 이스턴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과정을 정치라고 정의했네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정치를 보는 관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에 부분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우선 정치는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가 현상설에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협의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 됐나요?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에 뭐라고? 광의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이런 표현인 겁니다. 협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 권력을 작용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활동,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 뭔지 알죠? 자, 그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현상은 뭐야? 국가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태만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협의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정치라는 것이 그 내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은 정치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광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국가 현상설, 밑에는 집단 현상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선 국가 현상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 오케이? 자, 두 번째 집단 현상설 볼게요.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가도 다른 사회 집단과 유사하다. 그렇죠? 모든 집단에는 다 정치적인 작용이 있어. 우리 집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있고, 그죠? 이런 모든 집단에서 다 나타나는 게 정치인데 그게 따로 떨어져서 국가에서 또 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현상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의 성격 한번 읽어보시고 양면성, 권력성, 민주정치의 본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정치의 다의적 기능. 자, 근대 이전의 사회, 근대 사회, 현대 사회에서 정치의 기능이 뭔가 다의적 기능이라고 해서 정치의 기능이 다양하고 폭넓어지고 확대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떤 정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역시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서 의식이 깨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비중, 그다음에 정치판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치 체계에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들이 다 좀 더 폭넓어지고 확대되어 가고 있더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정치의 규범적 기능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정치의 원리와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에서 첫 번째 민주주의의 이념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데모크라시라고 나와 있죠. 그죠? 발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자, 데모스와 크라토스라고 하는 민중 플러스 지배라는 개념을 합쳐서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민중에 의한 지배자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민중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지배,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그때 그리스 시대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선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라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몇 그룹은 좀 빠져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어찌됐든 시민이라면 이 시민의 개념이 그때의 시민과 지금의 시민이 좀 개념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그죠? 표를 던져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었고, 또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투표를 통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추첨,
복걸복이죠. 로또처럼. 그다음에 또는 뭐 윤번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아가면서 번을 산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주번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죠, 그죠? 이 주번 하면 뭐 그 주에 뭐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윤번 돌아가면서 번을 서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치적으로 뭐 군대의 대장이 된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돼. 누구든지 한 번이면은 평생 동안 누구든지 한 번이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당시에는 다 주어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였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곧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치자와 피치자. 치자, 다스리는 사람. 피치자,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 이 뭐야? 같다. 그래서 이런 같다를 동일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어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이성이라고.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뭐 다양해 이 소리죠.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아니다. 생활 원리 또는 이념으로 쓰인 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서는 생활 양식으로 쓰인 민주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시기적으로 보시면요. 정치 형태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념, 그 다음에 생활 형태, 생활 원리로 쓰인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페이지 6페이지에 넘어가시면요. 선생님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들어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래서 이런 말을 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순서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의 정치 형태, 그 다음에 이념, 그 다음에 생활 양식으로 쓰인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두시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시민의 개념이 다를 뿐인 거지 지금도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있죠. 왜? 우리가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국민한테 있어. 그죠? 우리나라는 저항권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헌법 전문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5년 임기 기다려. 난 제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그죠? 내려와 하고 싶지만 내려올 수 없어요. 5년은 기다려야 돼. 어찌됐든 걔를 뽑은 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안 했다거나 그죠? 나는 걔를 안 찍었지만 그죠? 다른 사람한테 나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 참여가 좀 덜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안 뽑지만 제가 5년을 지킵니다. 내려와요. 그죠? 5년 뒤면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죠.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다음에 또 안 뽑으면 됩니다. 그때는 뭐야?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자를 올리기 위해서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고 선거운동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죠? 물론 선거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운동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죠. 결국에는 그런 개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스스로가 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동일성의 원리는 과거나 그다음에 현대나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 이 점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어찌됐든 그 의미가 어떠하든 간에 어찌됐든 민주주의의 근간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자유,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평등, 그다음에 뒷부분 이제 민주주의 원리로 넘어가죠. 가장 큰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이죠. 근데 인간의 존엄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죠. 인간의 존엄성이 뭔데? 인간이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의 다른 표현이기는 한데 말이 참 어렵죠. 자, 우선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 다 존중받고, 그죠? 인간이란 그 자체만으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 자체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고인돌 모습 아시죠? 고인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제일 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면 그 두 개를 받치고 있는 이 다리가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는 주되 평등을 안 준다거나 평등은 주되 자유를 안 준다거나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로 자유와 평등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유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개념을 잡고 넘어간다 해도 여러분들이 잘 뭔가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뒤로 넘어가면서 선생님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 부분이 그랬고 계속해서 반복적 설명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첫 번째 자유 보시면요.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이 의미를 물어볼까요? 당연히 안 물어보죠. 그럼 뭐 물어보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묻습니다.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자유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것.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 자유권을 침해만 안 하면 돼. 소극적이죠. 소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뭐야?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요구하는 거. 예를 들면 살다 보면 자유권에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극적 의미의 자유로서 나는 침해당했어. 자유권 침해당했어. 이게 아니라 뭐야? 내 자유권 돌려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적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소극적 의미의 자유하면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신체의 자유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흔히들 신체의 자유 안에는 자유권 안에는 여러 가지 자유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체의 자유죠. 그래서 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라든지 구속적부 심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죠. 자, 어찌됐든 그런 자유권을 보장을 국가가 제대로 해주기만 하면 난 아무 상관없어. 이런 상태가 소극적 의미의 자유고요. 전반적인 자유권은 다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유권은 신거직주, 사통양종, 학재원이라고 해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기타 등등 자유권이 쫙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자유권이 다 이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됩니다. 국가가 나한테 요거 치지만 않으면 돼. 요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에 나오는 이 참정권이나 또는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국가한테 해줘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적극적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적극적 의미의 자유 보면요. 국가에의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용어가 너무 많죠. 자, 국가가 나한테 침해만 하지 않으면 돼.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고, 국가에의 자유는 국가한테 내가 나의 의사를 개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투표할 때 마음에 안 들지만 참아야지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번에는 딱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정계에 보내서 나의 의지를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좀 실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형태 적극적이죠. 그래서 능동적 권리라고 하는 이 참정권이 바로 또 적극적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 말인지 들어도 잘 이해하실 수 없을 수 있어요. 뒷부분 가면 헌법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자유. 이거 뭐예요? 국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사회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자유, 그 다음에 여성과 관련되는 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있죠. 노동, 이런 관련되는 것들이 전부 다 사회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따 가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일단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는 나 건드리지만 마, 이겁니다. 적극적은 내가 원하고 뭔가를 요구를 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평등과 결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등은 사회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여 법 앞에 평등, 기회 균등, 그 다음에 능력과 업적에 따른 대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실 잡기는 참 힘들어요. 우리가 말하면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회과 법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 평등, 또 하나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 평등은 그겁니다. 사과 10개가 있어. 다 10명한테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실질적 평등은 사과 10개가 있지만 그 중에 잘 사는 애는 안 줄 수도 있고, 한 반 개만 줄 수도 있고, 못 사는 애는 하나 반 개를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님 그건 역차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쓸 표현은 아니고요.
한때는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을 역차별이다. 또 여성들의 회사에서 무슨 생리휴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역차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남성들의 어떤 단체 이런 데서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걸고 넘어가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합리적 이유에서의 차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장애인이거나 뭐 노동할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노력 사과를 한쪽 반 더 준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배분적 정의, 또 실질적 평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개념이 용어는 낯설고 어렵지만은 의미의 구분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모든 국민한테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우리 헌법 제11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평등권을 갖는다,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 쫙 줍니다. 이건 뭐야? 다 평등해. 기회 평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기회 평등은 여기서 말하는 평균적 정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회를 줬어, 너희들한테. 그래서 어떤 놈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자리, 좋은 지위, 돈 갖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러분 초중고 다 나왔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하라 그래도 어떤 놈은 하고 어떤 놈은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으로 주는 기회는 누구한테나 동등하게,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 그런 것은 뭐예요? 평균적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를 보시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합리적 차별이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기는 하는데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차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판검사 됐어. 그죠? 얘가 월급 많이 받는 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 왜? 노력했으니까. 그게 바로 합리적 차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업적의 능력에 따른 차별, 실질적, 비례적, 상대적 차별. 위에는 형식적, 산술적, 계산적인 말입니다. 그다음에 절대적 평등. 이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등을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또는 형식적, 실질적, 산술적, 비례적, 그다음에 절대적, 상대적 이런 개념들이 어떤 순서에서 나와도 흔들리고 왔다 가지 않도록 한꺼번에 쭉 묶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형식적, 산술적, 절대적. 이제 우리가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개념의 의미까지는 여러분이 당연히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주의의 원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국민 주권의 원리.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는 첫 번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국민 주권의 원리. 두 번째, 대의제의 원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대의제, 다른 말로 뭐예요? 간접민주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대의제의 원리. 그다음에 세 번째, 입헌주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는 다른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입헌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력 분립의 원리. 권력 분립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습니다. 법치주의의 원리. 또 하나만 더 적을까요? 여섯 번째, 지방자치의 원리.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는 이렇다. 그리고 이런 이념을 지향한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지향한다. 이 이념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원리로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지켜낼 건데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기 위한 원리가 뭔데?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했던 6가지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국민 주권의 원리. 선생님 입 아프게 말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사람은 로크와 루소 같은 사람이 있고요. 자, 국민 주권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권력이 행사된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개혁론자 이 말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죠. 자, 왕권신수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왕권신수설은 그 이전에 그죠? 근데 그 절대군주 사회에서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왕의 권한은 누구? 하늘로부터 받을 숫자 부여받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역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비판하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국민주권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의제 같은 경우 그 옆에다 간접민주정치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왜냐면 직접민주정치는 민주정치의 운영 원리가 아니에요. 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다만 오늘날은 직접민주정치의 형태로 어떤 국가 권력을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대의제의 원리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충실하게 할게요. 자, 국민을 대표 선출하여 즉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 형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인구, 넓은 영토 여기 밑줄 쳐놓고 효율성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요렇게 표시를 좀 해 놓으십시오. 효율성 업. 이 말도 역시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자꾸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언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뭔 말이냐면은, 우리 효율성이라는 말을 참 정의하기는 힘드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좀 효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효율적이 뭐예요? 시간과 비용을 좀 적게 들고, 머리에 남는 건 많고,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높은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나오는 것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정의라면, 좀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 손 쳐보십시다. 그러면, 과거의 직접 민주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많은 표를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인구 규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 워낙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진 상태에서 다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약되는, 대표자를 뽑아서 걔들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게끔 하는 이런 간접민주 정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지금 민주정 직접을 했다라면 엄청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헌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헌군주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걸 줄인 게 바로 입헌주의입니다. 그래서 입헌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세울 입자. 헌법, 그죠? 헌법을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가 개인에 의한 인치주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가 되는데 그 법 중에 가장 높은 입헌, 헌법에 의해서 모든 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의 법치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약간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든 법에 따른 통치라는 거죠. 입헌은 법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라면 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워져 있는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가깝죠. 자, 권력 분립 들어가겠습니다. 권력 분립은 아까 로크가 설명했던 이권 분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권력 분립하면 흔히들 머릿속에 삼권 분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머릿속에 또 그게 떠오르죠. 고등학교 사회 때 좀 들어본 것 같아. 이러면 생각이 좀 들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권력자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이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세력이 유지되었을 때, 균형이 유지되었을 때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발현되고 앞에 말했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유와 평등,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잘 이렇게 구가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고 형성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랬더니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자,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3.1절 기념식, 그다음에 8.15 광복 무슨 기념식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대통령 참석하죠. 그죠? 그러면서 사회자가 이러잖아요. 산부 요인이 대통령 이하 산부 요인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러면 산부 요인이 뭐지? 아무튼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이 산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수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국회의장이죠. 그래.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 세 명의 권리가 동일합니다. 동등하고. 왜? 서로 다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법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을 하나 더 줬어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보다는 얘가 뭔가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고 하니까 얘 권한이 탁월하게 높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명의 권력이 서로 각각의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 균형이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권력 분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모든 사법권, 모든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박정희 시대 유신 체제 때 바로 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국회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했던 거, 이게 바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저해했던 내용이라서 우리가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재가 그냥 독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습니다. 권력 분립 옆에다가 로크, 아까 말했던 이권 분립, 입법부와 행정권을 분할을 했죠. 나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몽테스키웨. 자, 적어 드릴게요. 영어가 어렵죠. 자,
몽테스큐에라는 분이 처음으로 삼권 분립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정치학자고요. 그래서 그 삼권 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구분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권력 분립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밑에 보니까 뭐 의미 쭉 나와 있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권력 분립의 남용 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기본권이 뭐야? 가장 기본권의 근간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에 보시면 끝에 보면 수직적 분권은 지방 분권. 그죠? 수평적 분권은 상권 분립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상권 분립에다가 입행 그 다음에 사 이렇게 나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수직적 권력 분립은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6번째 지방자치의 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의미였던 법치주의 설명드렸죠. 이 법치주의도 역시 형식적 의미에서 법치주의와 실질적 의미에서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에 따라 통치한다. 그런데 법이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통치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법이 정해놓은 방향대로 그대로 통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이 만들어져 있는 사회적 배경 또는 이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이 고정되어 있으면 썩습니다. 사회는 바뀌고 있는데 법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법이 사회를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죠. 국민들의 동의, 요구, 지지에 의해서 이 법이 또 달라지고 변천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법이 가만히 고정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잘 이렇게 보존해 나가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치주의도 시대에 따라서 법이 시대에 따라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말했던 지방자치의 원리입니다. 이 지방자치의 원리는 좀 전에 말했던 수직적 권력 분립이죠. 우리가 말했던 중앙정부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구분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 또 따로 나뉘는 특별자치단체가 있죠. 그런 자치단체들이 각각 자신의 업무와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이 안에서도 또 역시 권력이 분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래 위로 나뉘어지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 또 서로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서 얘들이 수직적 또는 종적 권력 분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는 상권 분립에는 횡적 권력 분립, 여기는 종적 권력 분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적어 놓으시고요. 이 지방자치는 제가 잠깐만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원래 이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지방의 사물을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지방자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에서 관련되는 용어 중에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우선 지방자치를 보시면요. 용어만 그냥 간단히 좀 들어 놓으세요. 자, 크게 흐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체자치고 하나는 주민자치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정치 형태나 그러면 사회적인 환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그런 정치 형태나 방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조금씩 변형을 해서 쓰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좀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중앙정부가 있어요. 그죠? 중앙정부가 얘들한테 일정하게 권한을 그냥 딱딱딱딱 알아서 배분을 시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좀 하향식 정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야 해 말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 전에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지역 무슨 단체 이런 것들 막 구성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물을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다가 국가한테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약간 상향식 지방자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형태인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의미 정도만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려면 설명할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필요가 없는 단계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민주주의의 유형 부분 들어가서 다시 민주주의 유형 구체적으로 해서 앞에 미처 설명 다 못한 부분을 여기서 또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